여러분의 아침을 함께합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서울 아파트 3중 자물쇠에 채웠다. 서울, 과천, 세종 투기 과열지구 묶였다. 오늘 아침 신문들의 헤드라인입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제 발표한 대책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대책을 망라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제 시장이 이런 대책이 어느 정도 반응할 것인가를 주목할 차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동산 그리고 집, 주택이란 주거용이지 절대 투기 대상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번 정부의 대책이 이런 부동산 본연의 의미를 되살릴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부동산 대책과 함께 발표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백병규 시사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백병규 평론가님이 사실은 부동산 정책과 세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실까 했는데 저희가 오늘 쫙 할 것 같아가지고 그거를 뺐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네. 올해 방송을 하다 보면 이신전신 그냥 말을 안 해도 다 아셔요. 네. 예.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 자, 먼저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죠. 미국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을 했죠. 네. 트럼프 미 대통령으로서는 사실은 그 서명하고 싶지 않은 법안이었죠. 왜냐하면 네. 러시아. 대통령, 네, 러시아 문제에 대한 네. 이제 대통령의 그 권한에 대해서 이 선과 발을 묶는 법안이기 때문인데요. 지난달 그 27일 그 상원에서 가결된 지 그 엿새 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서명을 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 북한과 러시아, 그 이란에 대한 그 기존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입법 절차를 모두 마치고 즉각 이제 발효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네, 미 행정부 이 법안에 따라서 이제 즉각적인 제재 조치를 좀 마련을 해야 되죠. 우리가 주목되는 것은 이제 북한 제재안인데요. 여기에는 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도록 이 북한으로의 그 원유와 그 석유 제품 유입을 그 봉쇄를 하고 다른 나라들이 그 북한과 인력과 그 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죠. 네, 원유 공급은 중국이고 북한의 인력 수출 문제는 바로 그 러시아에 이제 직결되는 이런 사안들입니다. 또 북한 노동자의 그 고용 금지, 북한과의 그 온라인 상품 거래 금지, 북한 도박 사이트 차단, 북한 선박 및 그 유엔 대북 제재를 그 거부하는 국가의 그 국가 선박의 미국 영해 운항 금지 등인 그 전방위적인 그 대북 제재 방안이 이제 담겼습니다. 러시아는 그 러시아 기업의 그 미국과 유럽 내 그 석유 사업 규정을 담고 있는 이 법안에 대해서 그 강력 반발을 했고요. 트럼프 미 대통령 또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통령이 러시아 제재 완화나 정책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그 차단 규정이 명시된 데 대해서 반발하면서 이 거부권 행사도 이제 그 검토를 했지만 아하. 그러나 이제 그 좀 러시아 스캔들이 워낙 크죠. 그래서 거부권까지 행사할 경우에는 이 정치인 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서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뭐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말이 세요 요새. 네. 예. 계속 뭐 트위터로 할 이야기는 좀 다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이죠. 트위터가 그게 정치인들이 트위터 때문에 이게 때론 덧치되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술 먹고 트위터 잘못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난리가 나는 경우도 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술 안 먹죠. 안 먹고 예. 트위터만 하고 계시죠. 예. 자, 국내 정치 문제 얘기를 해보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 쪽으로 마음을 정했다. 이런 보도가 지금도 인터넷 많이 읽은 뉴스에 오르는데 네.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제 가부간에 뚜껑이 열릴 것 같은데 예. 아마 그 출마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많다고 하죠. 사실상 이제 출마 쪽으로 이미 마음을 굳혔지만 의원들 사이에서 그 반대 의견이 적지 않고 또 그 동료 동기를 비롯한 그 당의 원로 그룹들의 그 반발까지 이어지면서
막판 고심 중이라고 하죠. 예. 아무튼 오늘 중으로는 그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어제 오후 그 서울 마포의 그 한 한정식집에서 이 당내 초선 의원들 명과 만찬을 했는데요. 네, 여기에 참석했던 그 이용주 의원, 이 생각보다는 그 현장에서 그 반대 의견이 많아서 결론은 아직 내리지 않고 그 심사숙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서 그래도 출마 쪽에 무게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안철수 전 대표는 그 이에 앞서서 그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어서 그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났고 그 초선의원 회동 중간에는 잠시 박지원 전 대표도 만났다고 하죠. 박지원 전 대표 어떤 경우에도 그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대표로 나서는 것은 안 된다. 지금 나서는 것은 다 죽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 만류를 했다고 알려지는데 이 권노갑 정대철 상임고문 등 원로 인사들도 그 반대 의견을 피력을 했다고 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이미 그 전대추 사표를 던진 그 정동영 의원과 천정배 전 대표와도 잇따라 접촉을 했다고 하죠. 예. 이게 오늘 정도면 뭐 알 수가 있나 보죠? 네. 오늘 아마 이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제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혁신선언문을 발표를 했죠. 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혁신이라는 이름하에 또 다른 해묵은 이념 논쟁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인가라는 분석도 있고요. 네. 일단 그 신보수주의의 그 깃발을 이제 들었죠. 네. 어제 그 혁신선언문을 보면은 자유한국당이 그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그 신보수주의를 내세우고 그 방향으로는 그 궁극적인 역사관, 네, 죄송합니다. 이 긍정적인 역사관 그리고 대의제 민주주의, 서민 중심 경제, 글로벌 대한민국 이 네 가지를 이제 들었습니다. 혁신선언문은 그 보수의 변화를 그 전면에 내걸었지만 이 1948년 건국 등 그 뉴라이트의 그 가치와 그 강경 보수 의제들도 대거 포함이 돼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이념적으로 치우치는 것 아니냐, 우양우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선언문은 그 한국당의 그 신보수주의는 그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초한 1948년 건국이 옳고 정의로운 선택이었다. 이런 그 긍정적인 역사관을 가진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국민 주권의 원리가 대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그 실현되고 있는다. 광장 민주주의와 같은 그 직접 민주주의의 그 위험을 막고 다수의 그 폭정에 따른 개인 자유의 그 침해를 방지하며 시민적 덕성의 그 함양을 통해서 더불어 사는 공화의 그 가치를 실현하는 그 제도적인 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촛불 민심에 대한 거부 반응을 드러낸 것 아니냐 이런 풀도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촛불을 들었던 보수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그 촛불을 들었던 보수들을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오히려 혁신선언문이 또 제기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50대 이제 초반 초중반이 많다는 이야기인데 보수긴 보수인데 박근혜 정권이 잘못했다 그래서 촛불을 들었던 사람 보수들도 많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을 포괄하지 않고 어떻게 외연을 확장할 수 있겠느냐 이게 좀 고민거리죠. 자,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서민 중심 경제 이게 혁신 선언문에 들어갔죠. 근데 이것 때문에 혁신위원을 사퇴한 사람도 생기고 뭐 이랬던 모양이에요. 사실 제가 서민 중심 경제 이 문제는 아마도 이 대표의 홍준표 대표의 의중이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니냐 이제 이런 풀이를 낳고 있는데 여기에 반발을 해서 사실은 그 유동열 혁신위원이 그 사퇴를 하는 이런 그 곡절이 있기도 했었죠. 네, 혁신선언문은 신보수주의는 그 부정부패와 반칙, 특권을 배격하고 그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이 법치주의의 기초에서 경제적 자유를 이제 추구한다. 하면서 그 자유민주주의를 이제 그 가치를 내세웠지만 경쟁에서 그 뒤처진 사람들도 함께 꿈을 이룰 수 있는 국가 공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서민 중심 경제를 지향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서민 중심 경제 그 내용으로는 이 부자에게는 자유를 주고 서민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 또 그 산업화 세대의 그 기득권은 물론이고 강성 귀족 노조 등 그 민주화 세대의 그 기득권도 비판하고 배격하는 혁신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대신에 이제 이전 새누리당에서 그 주요 가치로 내세웠던 그 경제 민주화 표현은 좀 이제 빠져 있고요. 논란이 됐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출당과 친박계 청산, 이른바 그 인적 쇄신에 대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는 이 세제 개편안과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이 슈퍼리치 증세다, 세금 폭탄 증세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여야 간의 논란이 많았고요.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이 감세 정책까지 내놓으면서 그야말로 세금 전쟁이라는 말이 정말 그렇게 어색하지 않을 정도였는데요. 아마 세제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정치권의 세금 전쟁은 더 가열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야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출신이시고요. 국회 여당의 기재위원으로 계시죠. 세제 개편안 당정협의에 직접 참여한 분이시기도 한데요.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이게 이제 관심의 첫 번째 관심은 뭐냐면 증세 범위 문제 아니에요, 그죠? 이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요게 이제 이전보다 조금 더 진전이 된 거 아니에요, 그죠?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이 더 신설이 됐으니까요, 그죠? 예, 이전보다라는 말씀은 이제 7월 20일 그렇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예. 추 대표가 이야기한 5억 원 초과뿐만 아니라 3억에서 5억 구간이 이제 신설된 것을 이제 말씀 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것까지 이제 포함된 겁니다. 사실은 그때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 대표가 3억에서 5억 원도 이제 말씀을 올렸던 사안인데, 다만 언론에 7월 26일 이후에 공식적으로 보도가 돼서 그것이 이제 추가된 것처럼 말씀이 되지만 원래부터 우리 당의 내용에 있던 내용이라는 말씀 알려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법인세가 지금 2천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 22%에서 25%로 올리죠. 그죠? 근데 예. 이 전체 법인의 몇 퍼센트냐라는 것보다도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이, 예? 전체 기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있죠. 숫자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매출이라든지 우리 경제에 기여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세요? 예,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추계를 좀 해봐야 되지만요. 해당 기업 수가 한 129개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129개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보다도 사실은 그 비중이라는 게 또 다른 문제네요, 숫자하고. 그죠? 예, 그 부분은 다릅니다만, 그 전체, 글쎄요, 그 부분은 좀 더 저희가 파악을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수가 어느 정도 늘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법인세 구간을 신설하고, 그 다음에 소득세 구간을 이제 조정하는 것을 통해서 전체 세수가 지금 연간 5조 5천억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 서민 중산층의 감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또 인해서 감세 효과가 이제 8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포함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세부담이 이제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것은 전체 6조 2천억 정도 되겠습니다. 6조 2천억이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또 하나, 저는 이걸 잘 모르는데 어떤 저희 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 증세라는 단어는 사실 전문 용어가 아니라며요. 예? 이것이 누진 증세가 맞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얘기가 맞습니까? 예, 지금 세율은 소위 말하는 단일 세율이냐, 이제 누진 세율이냐, 그런 것이 있는데, 그 누진세, 지금 저희가 소득세 부분 누진세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또한 최고세율의 과세 구간을 조정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누진세율 인상이 맞지만 국민들께서 편하게 이해하시기 쉽도록 저희는 이제 부자 증세라는 단어를 쓰시는 거고요. 부자 증세라는 말보다는 명예롭게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들 있으신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명예롭게 책임을 다하는 명예과세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세라는 단어를 안 쓰더라고요. 과세라는 단어를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증세라기보다는 그 책임에 맞게끔 세금을 내는 것이니까요. 사실은 과세라는 측면도 정부 입장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고요. 세금을 납부하시는 입장에서 본다면 납세라는 측면이 맞겠죠. 그러니까 명예롭게 자신의 지위에 맞게끔 책임에 맞게끔 납세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과거보다 좀 더 많이 납세를 한다. 그죠? 예. 자, 이거 지금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죠. 이거 지금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법안을 좀 많이 고쳐야 된다며요? 예, 한 18개 정도, 13개 정도 고쳐야 되는 것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실제로 이 안이 그대로 통과되기까지는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겠네요. 예, 야당과 협조를 해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또한 그것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우리 정부 여당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합의점이 도출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야당 공세가 만만치 않고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데요. 저는 야당이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펴고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합의에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의 공세는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 서민 감세를 하겠다면서 담뱃세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왜요? 납득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담뱃세 인하를 말씀하시지만 또 다른 야당에서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재원이 더 부족한 것이 아니라 더 증세를 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말씀을 주시고요. 또한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지난 정권 하에서의 담뱃세 인상을 추진했던 것에 대한 자기 부정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저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데 그 올리는 거 반대했었잖아요. 지난번 정권에. 예. 그죠? 그것은 예. 근데 지금 그래서 합의가 도출된 것이 지금 과정에서는 반대하고 그랬지만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합의를 도출해서 담뱃세를 인상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것을 다시 이제 그 결정 과정에서는 그런 논의가 있었지만 국회에서 그런 합의가 도출돼서 인상됐던 것을 다시 내지자고 하는 그것은 자기 부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아까 의원님께서 그 왜 국민을 위한다면이라는 표현을 쓰셨거든요. 이 세제 개편안, 그죠? 그러면 지금 야당이 반대하는 모습은 국민을 위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더불어민주당 정부 여당은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선 16년도 작년도 세제 개편을 보면요. 저도 이제 올해 세제 개편을 작년도 걸 봤는데 그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용 친화적인 세제 개편을 하겠다.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을 하겠다. 이게 거의 우리 정부의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고용 친화적 가계소득 증대. 다만 이번에 바뀐 것이 소득 재분배 효과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사회적 책임에 대한 국민을 보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시고요. 또한 기존에 16년도에 하고자 했던 고용 친화적인 세제 개편 그리고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 이거는 본래 여권에서 당시 여당에서 주장했던 것을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신다고 그러면 자기 부정받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지금 야당들은 국민을 위하지 않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죠? 국민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번 증세를 가지고 과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재원 178조를 마련하는데 충분하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현재로서는 충분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178조 중에 세입 부분에서 당초에 이제 82조 원 규모를 이제 확충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세 77조 원을 확충하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지금 세제 개편으로 해서 연간 5.5조 원, 그래서 5년간 27.5조 원의 지금 세수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5년간요? 5년간. 예. 27.5조 원. 예. 그런데 세수 전망치가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잡아놓은 것이 60.5조 원입니다. 그래서 그 27.5조 원과 60.5조 원을 합치면 87.5조 원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국정기획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77.6조 원을 초과하는 세수를 국세 부분에서 이제 확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어서 그런 재원 확보 측면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수 전망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수 전망치라는 것은 경제 성장률 예상치를 근본으로 하는 거죠? 예, 경제 성장률을 기본으로 해서 그동안에 이제 세수를 전망해 왔었는데 그거보다 지금 세수 실제 세수를 걷어들인 실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반영한 것이 저희가 6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세수 실적과 경제 성장률을 바탕으로 세수 전망치를 마련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그럼 경제 성장률을 몇 %로 잡고 있으세요? 전망을?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이제 2.9% 정도 지금 올해는 그렇지만은 추가 정보는 잡고 있습니다. 5년 앞으로 5년 동안 세수 전망치가 60조 원이 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5년 평균의 경제 성장률은 대충 몇 %로 잡으신 거예요? 그건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하지 않았지만 2.9에서 3% 정도 그리고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소위 말하는 경제 성장률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 주신 이제 세수 실적, 전년도 세수 실적 같은 것을 다 포함해서 지금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제 그 담배세 인하, 유류세 인하 이러한 것들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국회에서 13개 법안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야당은 지금 14개 법안을 고쳐야지 이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3개가 됐던 14개가 됐던 중요한 것은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면 담배세, 유류세 요거 부분하고 세제 개편안하고 뭐 빅딜 같은 거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있나요? 저는 담배세 이 부분은 아예 논의 대상이 안 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작년에 인상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여야 합의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고 또한 인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략적인 판단이 기본적으로 깔렸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뭐 나중에 가서 어떻게 할 수 모르겠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이걸 갖고 어떻게 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현재로서는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다른 무슨 협상 전략을 갖고 계신 게 있으세요? 사실 우리 당으로서는 이번 법인세 조정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당초의 총선 공약이라든지 문재인 후보의 공약인 500억 이상에 대해서 25% 하는 것보다 많이 축소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저희가 지금 제시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목요일 아침입니다. 7시 42분 45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시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간선도로 위로 정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약 10분 전에는 북부간선도로 종암 분기점 방향 구리 시계에서 신내 나들목 구간 1차로에서 전도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여파 때문에 하화곡 램프부터 구리시계 끝까지 밀리고 있는데요. 사고 난 구간 특히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교차하는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노원교부터 월계 1교 사이가 밀리고 있는데요. 이후 군자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문호는 구리 쪽으로 가양대교부터 반포대교 사이가 밀리고 있고 반대 일산 쪽으로도 동호대교 이전부터 반포대교 사이는 각각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는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 이전부터 동작대교로 지나 반포대교 사이가 정체 서행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정부가 어제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여당 입장 들어봤죠. 자, 이번엔 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1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지내셨죠.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추경호입니다. 예. 정부 세제 개편안 먼저 총평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번 세제 개편안은 경제와 재정 운영의 기본 원리를 아예 무시하면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치밀한 준비와 검토 없이 정치 논리에 의해서 무리하게 졸속적으로 만들어진 세제 개편안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 어렵다고 하면서 국가재정법상 여건에 맞지 않는 추경을 무리하게 강행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와서는 또 민간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도 있는 6조 원 이상의 정세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쪽에서는 정부가 돈을 더 풀겠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더 걷어들이겠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일관성이 없는 그런 경제 운영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 전에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발표됐고 이번에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현 정부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무리한 적극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아시다시피 제 경제부총리는 당초에 금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세율 인상 같은 거 정세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여당 대표가 정세 발언 시작을 하니까 정세 작전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정세를 하려고 그러면은 우선 정부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 게 좋겠다 하는 재정 지출에 대해서 우선 국민적 합의를 우선 받아라. 예. 그리고 지출에 대한 합의가 설사 있더라도 정세보다는 재정 지출 효율화나 비과세 감면 정비 등 재정 개혁과 세입 기반 확충 노력 등을 통해서 재정 여력을 우선 확보한 노력을 한 뒤에 그래도 부족하면은 전반적인 세제 개편에 틀을 놓고 정세 방안을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과정이 전부 생략되고 뭐 공무원 대규모 정원한다든지 아니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지금 혈세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 보전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인기 영합적인 졸속 정책을 양산해놓고 그리고 국민 지갑을 열어서 세금 필요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지금 우리 추 의원께서 경제 재정 원리를 무시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뭘 무시한 거예요? 뭐가 걱정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는 추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푼다고 해놓고 또 한쪽에는 이렇게 국민들부터 다시 세금을 걷어들인다. 경기를 살리려고 하면은 세금을 더 풀든지 그렇게 해야지 앞뒤가 맞지 않는 일관성 없는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정부는 그게 돈 있는 고소득자 그리고 초대기업한테만 돈을 걷는다. 이 국민들한테는 풀고 슈퍼리치한테는 돈을 걷는다. 이게 경제 원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크게 보면은 법인세 인상하고 소득세 상대적 고소득층한테 이제 세금을 더 거두겠다 이런 안을 담고 있거든요. 우선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은 절대 동의를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세는 아시다시피 법인세는 기업 오너에 대해서 부담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에 대해서 부담을 시키게 됩니다. 이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물리게 되면은 그 부담은 결국은
근로자, 협력 중소기업, 소비자한테 전가될 수 없는 전 국민한테 바로 부담하게 되는 국민 정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일정 부분 걷어들인다 하면은 오히려 기업 활동을 더 위축하는 기업 발목 잡는 정세고 일자리 감소 정세다. 그런 경제 원리에 맞지 않는다.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에 아시다시피 이거는 기업 국제 경쟁력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자국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력으로 법인세 인하하고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지금 자국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큰 폭의 법인세 인하 계획을 이미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법인세 인상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단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OECD 국가 중에 법인세 인상한 나라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금을 걷어가지고는 경제를 위축시키고 오히려 지금 법인세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소득세는 그러면은 슈퍼리치에 대한 소득세는 괜찮은 겁니까? 소득세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정세 그리고 세금 확보에 대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면은 상대적으로 담세 능력이 높은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율 문제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인식을 해야 될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소득 상위 1%가 현재 납세 비중이 43%가 됩니다. 이거는 미국, 영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소득 상위 10%가 우리 소득세의 75%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소득세에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소득세를 내고 있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7%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왜곡된 틀 내에서 최근에 그래도 고소득자가 조금 더 세금을 부담하는 게 맞다. 그래가지고 최근 수년간 억대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율을 집중적으로 인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도 5억 초과 고소득자에 대해서 세율을 2%포인트 인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거 지금 세금 올린 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세율 인상 효과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간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국민의 공감대라고 말씀하셨는데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12세 의뢰로 전국 성인 남녀 19세 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매우 찬성이 71.6%, 찬성하는 편은 14.0%, 반대하는 편은 5.9%, 매우 반대는 4.1%였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일반 국민 여론 분명히 참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론조사에 응하신 분들이 이 법인세 정세가 결국은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국민 정세다. 이런 인식을 또는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여론조사를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도 참고는 될 수 있지만은 조세 문제와 같은 이런 전문 분야는 가급적인 면 학계, 정부, 국회 또는 현장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각종 데이터하고 연구 분석 자료 등을 놓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특히 국가의 재정 운영은 포퓰리즘식 접근을 늘 지향해야 한다 하는 점을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근로, 자녀 장학금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어린이집 지원 확대, 이런 서민들의 삶을 위한 세제 지원 혜택도 많이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들도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하고 중소기업, 자영업자, 농어촌 등에 대해서 조세 지원 확대 내용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대체적으로 방향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은 볼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조세 지원의 취지는 좋으나 현장에서 얼마나 그 타당성과 실효성 있게 운영이 가능한지 이런 건 앞으로 면밀히 분석 점검하면서 민생 안정하고 일자리 창출 그리고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우리 추경호 의원께서는 이번에 이 세제 개편안이 정치 논리에서 만들어졌다. 아까 이런 표현을 쓰셨거든요. 예, 예. 근데 아까 저희 일부에서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를 했을 때 김정우 의원은 자신들의 정치를 위한 주장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반대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똑같이 정치 논리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사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원래, 이 정부에서 국정과제 100대 과제를 발표를 하면서 178조 원, 재원 대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경제부총리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당초에 금년도 세제 개편안에는 세율 인상 필요 없이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여당 대표 정세 발언을 시작으로 지금 정세를 작전하듯이 밀어붙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 이런 것이 굉장히 즉흥적으로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가고 있고 특히 그 안에 재원 조달과 관련해서 출구조조정, 재정 개혁과 관련돼서 약 100조 정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소위 말하는 부자 정세라는 논리로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있는 정치 계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생각이세요? 네,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번 정세가 우리 경제 활력을 저해하고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내수를 위축시킨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특히 법인세를 중심으로 해서는 많은 논쟁, 논의가 필요하고 쉽지 않은 아마 심의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담배세 유류세 인하하고 어떻게 딜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간단하게 해주시죠. 그건 딜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담배세나 유류세 인하는 저희들이 지난 대선 때 서민 생활이 워낙 팍팍한 현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서민 감세 방안으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것이 우리 국민 경제, 서민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대화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이었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전 뉴스 들으신 이후 8시 1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